네, 어떤 가설은 채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가설은 기각이 되어야 돼도 되고 이 가설을 채택시키고 그리고 기각이 되는 요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각각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이 무조건 채택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100% 채택이 돼야 된다. 기각이 되면 안 된다. 기각될 가설을 왜 설정을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채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가설이 한 10개면 뭐 한 7개 정도는 채택이 되면 좋겠고 또 한 3개 정도까지는 기각이 되어도 내가 봐주겠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교수님이나 뭐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무슨 요거를 무슨 뭐 확률로 보시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몇 프로 이상 채택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를 기준으로 가설을 채택을 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가설은 채택이 되면 되고, 어떤 가설은 기각이 되어도 되고, 그게 전체 가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어떻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기각이 돼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 한에서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설을 이제 설정하는 문제. 자, 가설을 설정하는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는 문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연구 가설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문제 제기죠. 이 문제 제기가 만약에 아이디어성으로 나온다면, 그죠? 이건 뭐 즉흥적이라는 말이죠. 즉흥적으로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게 가설이 되었다면 이것들은 뭐 특별히 채택이 되거나 또는 기각이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제기가 아이디어성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이 자연과학이라면 또 몰라도 사회과학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논주모 연구소에도 사회과학 분야 쪽에 연구를 하시는 학생이나 연구원 또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 쪽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허락되는 그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이 조건을 갖춘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사실상 대학밖에 없어요. 대학 내 또는 연구소, 뭐 저희 같은 연구소 말고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오는 비중보다는 사회과학 분야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거의 뭐 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사회과학 분야와 또는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좌를 보시고 블로그를 보시고 뭐 사이트를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문제 제기가 아이디어성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경험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 한 번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한다라는 그 자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뻔히 아는, 뻔히 그럴싸한 문제를 굳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과학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온 연구 문제가 제기된 연구 문제가 심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뻔히 다 누구나 이제 좀 알 수 있음직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어지간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논리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 제기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아이디어성이라든지 즉흥적인 동기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제기된 이 문제가 기각이 된다? 당연히 채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각이 된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과학 분야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지간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각하게. 자, 그렇다고 해서 제기된 모든 가설이 채택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가설 설정의 문제였죠. 자, 가설 설정의 문제였는데, 자, 두 번째는 이것을 경우의 수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설, 자, 검증. 자, 이거는 이제 채택을 하고 기각이 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자, 이 가설 검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 어떤 전제를 우리가 조건으로 하냐면 자, 논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이 두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가설을 제기를 할 때,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우선은 이제 선행연구 또는 뭐 문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죠. 특히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전제라는 거죠. 일반적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 전제를 근거 기반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반문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제된 것, 이미 검증된 결과, 예를 들어서 x1과 y의 관계, x2와 y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1로 할게요. 그리고 y1과 y2의 관계. 자, 그 다음에 x1과 y2의 관계, x2와 y2의 관계.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어떤 연구에서 검증이 된 것이고, 요게 어떤 연구에서 검증이 된 것이고, 요게 어떤 연구에서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것들이죠. 자, 요런 것들을 연역적인 과정에 의해서 유추 또는 추론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자, x1, x2, 이게 y1과 y2에 영향을 각각 다 미쳤다는 소리거든요. 요렇게 미쳤는데, 여기 보면,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요거에 의해서 지금 요런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모형이 이런 일반적인 전제,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검증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반론의 제기가 될 수가 없겠죠.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연역적인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모형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화살표, 자, 예를 들어서 H1번, H2번, H3번, H4번, H5번, 요 5개를 말하는 거죠. H1, H2, H3, H4, H5, 요 5개를 말하는 거죠. 제가 순서는 약간 달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 5개가 무조건 채택되어야 하느냐? 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개 중에서 혹시 기각이 되어도 되는 가설은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씩 했을 때는 나도 채택이 되어야 되겠죠. 요거는 따로따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채택이 되어야 되겠지만 벌써 연역적으로 추론에 의해서 이제 재설계가 된 거죠. 재설계가 되어서 지금 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는 하지만 다른 모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모형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는, 자, 이 x12와 y2의 관계에서 y1의 역할이 조명을 받게 되는 거죠. 얘의 역할.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따라서 이 역할에 따라서 x12가 y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되는 h1번과 2번이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1번하고 h2번은 채택이 되면 y1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 y1이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는 역할 문제로 조명이 된다는 거죠. 역할 문제로. 여기에 조명이 된다는 거죠. 따라 H1과 2는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1과 2는 채택이 되면 Y1의 역할이 부분 매개가 되는 것이고, H1과 2가 기각이 되면 Y1은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 자기 자신이 설계해 놓는 그 모델이 이 검증하고자 하는 그 역할, 어떤 변수의 역할이죠. 그 역할에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그 모델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조건 채택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한 30% 이상 채택이 이게 30% 이상 기각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고 채택이 되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의 어떤 기법이죠. 기법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수학적인 감각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적인 감각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는 어떤 논리 구조도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 모델에 대한, 기법에 대한 원리죠, 원리. 예, 원리와 구조,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